알겠습니다. 사회문화공 5번이고요. 국제 정치와 관련해서 이상주의랑 현실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 정치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바탕으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 사회문화공 5번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이상주의가 뭐고 현실주의가 무엇인지만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인지하시면 더 가볍게 끝납니다. 볼게요.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별 주권국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개별 주권 국가들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서로서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정치 현상을 국제 정치라고 설명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에서 얀셴이라고 하는 백신을 우리나라로 보내줬죠. 그것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대통령과 국제 정치를 펼친 결과 우리가 얻은 보상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국제 정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국제 정치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왜 하는가?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안정된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국제 정치를 펼치는 목적이랍니다. 목표랍니다. 이어서 볼게요. 이를 위해서 국제 정치를 분석하고 조망하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를 위해라고 하는 건 위에 나와 있는 목표가 되겠죠? 안정된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국제 정치를 분석하고 조망하는 이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나옵니다. 1번 이상주의, 2번 현실주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구분하실 때 가장 일반적인 걸 보시면 됩니다. 이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이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바탕으로 살펴보시면 큰 특이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건 꿈과 같은 것들을 이상이라고 하고요. 현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겠죠. 그 기준점 바탕으로 아래 내용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상주의. 그럼 이상주의에서 국제 정치를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면 되는데 인간의 자유의사와 창조성이 사회와 정치 등 인간 역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결정 요인은 무엇이다? 인간의 자유의사와 창조성. 인간의 자유의사와 창조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율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인간 역사가 발전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런데 완전한 이상주의자들은 이상주의 내에서도 거의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미쳐 날뛰는 사람들. 완전한 이상주의자들은 이상과 목적의 치중 한쪽으로 쏠려서 객관적인 조건과 물리적인 법칙이 작용하는 현실을 외면한답니다. 그럼 이 부분은요, 한계 또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완전한 이상주의자들은 이상과 목적에 치중해서 객관적 조건과 물리적 법칙에 적용하는 현실을 외면한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자신들이 개혁하고자 하는 정치 현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 한계 또는 문제점이 되겠죠. 정치 현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을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등장한다. 이와 달리 대조적인 표현이 되겠죠. 현실주의는 그냥 보라색깔로 칠할게요. 구분해서 보는 게 좋으니까. 현실주의는 인간은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발전 과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이라고도 보여지겠죠. 객관적으로 정해진 조건에 의해서 인간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럼 아까 봤던 이상주의랑 다르게 약간의 수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도 크게 특이사항은 없을 겁니다. 없다는 객관적 결정론의 입장을 취한다. 그런데 똑같이 갑니다. 극단적 현실주의자, 아까 봤던 완전한 이상주의자처럼 현실주의로 완전히 쏠려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희망과 의지가 현실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희망과 의지라고 하는 건 아까 위에서 봤던 이상과 목적이랑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즉 이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상과 목적 또는 자유의사와 창조성과 같은 희망과 의지는 현실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같은 말인데 좀 비슷한 말로 바꿔 표현하고 있으니까 어떤 단어가 어떤 말인지를 연결지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부정하고 정치 현실을 수긍,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데에만 치중한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한계점, 정치를 통해 추구해야 될 이상과 목적을 외면하고 정치 현실을 유지하는 데만 몰두하도록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계 또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 특정 부분에만 치중한다라고 하는 것도 한계이자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정확히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명시를 해주면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갈게요. 이론과 실제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론과 실제의 관계에 메모 쳐보시면 지금부터는 이론이라고 하는 측면과 실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상주의랑 현실주의의 입장을 구분해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이상주의, 그리고 여기서 또 비교해야 되는 건 현실주의가 되겠죠. 첫 번째 이상주의자들은 정치 이론을, 지금 우리가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론과 실제의 관계를 본다라고 했으니까 정치 이론이라고 하는 건 정치가라면, 즉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현실 정치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상주의자들은 정치 이론이 정해지면 당연히 정치가들은 지켜야지, 그걸 어기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대조적 현실주의자 정치 이론은, 그럼 이론이라고 하는 주어를 바탕으로 대조시키고 있겠네요. 정치 이론은 현실 정치의 형태의 법칙을 편찬, 정리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 정치 형태의 법칙을 편찬, 정리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부 법칙에는 이상적인 내용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법칙은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현실 정치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달을 해야지 이상적인 내용이 존재하는 일부 법칙은 필요가 없고 현실에서 실현이 가능한 현실 정치 형태의 법칙을 편찬해야 정치 이론으로서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실주의자들이라고요. 더 나아가 이상주의자들은, 또 이상주의자들이 나오죠. 이상만이 유일한 진실, 즉 현실은 외면한 채 내 머릿속에서 꿈꾸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만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는 이상의 근거에서 행동해야 한다. 주장하는 데 반해 현실주의자, 현실주의자들은 또 대조하자. 그 이상조차도 다른 객관적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산물로 여기면서 현실만이 진실이다. 이상만이 유일한 진실이다. 현실주의자들은요, 현실만이 유일한 진실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글이 계속 비교 대조의 형태로만 쓰여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문장이 되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될 거니까 보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이게 있잖아. 어제 맵부 진짜 표현했는데. 방금 선이 어제 샀거든요. 밤에 마트 가서. 근데 10핀짜리를 샀는데 아이패드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쓰려고. 근데 10핀을 예쁘게 연결하니까 인식이 안 되네. 내가 어떻게 하는 건가? 마우스를 사니까 그냥 마우스를 들고 다니면서 스크롤 내리면은 어제 되게 편하게 했거든요. 왔다 갔다 안 하는 식. 무식하면 현실만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또 기준점 나오죠?
도덕과 정치의 관계. 도덕과 정치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상주의랑 현실주의를 또 한 번 나눌 거야. 그래야 그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보이겠죠. 가겠습니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근본적으로 상반된 주장을 견지한다. 첫 번째, 이상주의는 도덕적 원칙을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는 이러한 숭고한 원칙, 숭고한 원칙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 가치, 즉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어느 누구나 믿고 따를 수 있는 것들을 절대적 가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걸 여기서 숭고한 원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숭고한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또 대조적 현실주의는 도덕적 원칙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상주의자들과 현실주의자들은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입장 차이가 분명하죠. 이상주의가 도덕적 원칙은 절대적 가치를 가진 거야. 현실주의는 개소리 하지 마. 바로 부정을 하죠. 부정을 하고, 이 원칙 자체도 기존에 있었던 사회 질서 혹은 이해관계에 의해 조절된 정치적 산물. 결국 기존 사회의 질서나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현실 속에 존재하던 질서, 현실 속에 존재하던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절된 것이 도덕적 원칙이지, 도덕적 원칙이 절대적 가치여서 모든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대요. 따라서 도덕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지 정치와 무관한 데서 사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최고의 선,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도덕적인 것 혹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가장 도덕적인 것, 논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건 이상주의자들의 가치관이 될 거고, 지금 현실주의자들 보고 있으니까요. 이상주의자들이 말하는 현실 정치에서 최고의 선은 도덕적인 것,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한 것이다. 얘는 현실주의자가 되겠죠. 계속 두 가지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시스템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정리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좀 세우고 정리를 하시면 이 글은 굉장히 금방금방 끝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적은 것들은요, 빨간 색깔로 했던 기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발전 결정 요인을 가지고 이상주의자들과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이 다르다. 정치 이론과 실제를 가지고 이상주의자들과 현실주의자들이 다르다. 도덕과 정치를 가지고 이상주의자들과 현실주의자들이 다르다. 이거를 기준점을 세우는 다음에 도덕과 정치에서 이상주의는 뭐라 그래? 현실주의는 뭐라 그래? 그럼 뭐가 달라? 이 연습만 하시면 지금까지 봤던 문장에 대해서는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국제 정치가 변화하면서 이상주의가 중요하게 부각됐다가 현실주의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번갈아가는 과정이 나오는 거라서 그 다음부터는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봤던 부분에서는 기준점 세우는 다음에 이상현실 비교해서 표처럼 만들어 놓으시면 이 글이 가장 쉽게 끝날 겁니다. 지금까지 봤던 모든 질문 중에.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준점 세워 놓으신 다음에 비교하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보기 전에 좀 올려놓을게요. 아이패드가 불편한데. 될게요?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국제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부침이라고 하는 건 변화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화를 거친다. 이어서 갈게요.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그럼 제1차 세계대전 후 시대별로 약간씩 구분해서 놓으셔야죠. 1차 세계대전 후에는
국제연맹 창설을 통해 새로운 국제 정치 질서를 창조하겠다는 이상주의. 저 세계 평화론. 그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부각됐던 것은 이상주의죠. 현실주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 네? 그냥 한 거예요. 귀찮아. 할게. 한동안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였다. 이 시기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라고 하는 건 1차 세계대전 후가 되겠죠. 요 이상주의가 대두됐을 때 1차 세계대전 이후 이상주의가 활발히 대두되었을 이 시기에는 국제정치 연구를 이상주의가 압도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답니다. 당연히 이상주의가 대두되니까 특이사항은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활발히 인정받았던 이상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상주의자들이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소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던 국가 간 권력 투쟁. 그럼 이상주의자들은요, 국가 간의 권력 투쟁이 전쟁의 원인이야 라고 주장을 했대요. 아! 화면이 갑자기 뻥 하면서 옮겨졌잖아. 어제 맞추는 거 전문가 됐어. 아시나? 국가 간의 권력 투쟁이 다시 반복되면서 이상주의가 힘을 잃게 되었대요. 그러면 국가 간 권력 투쟁이 다시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상주의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상주의가 1차 세계대전 이후 쇠퇴하게 된 원인은 국가 간의 권력 투쟁이 다시 재발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당연히 한 가지가 무너지면 다른 한 가지가 떠야겠죠. 이런 와중에 바람직한 것보다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는 건 이상주의가 될 겁니다. 바람직한 것보다는 실제로 존재하는 국제관계를 중시할 것을 주장한 현실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이상주의적 세계평화론이 대두되면서 이상주의가 부각되었다. 그렇지만 전쟁의 원인이라고 지목받았던 국가 간의 권력 주장이 다시 반복되면서 이상주의는 쇠퇴하고 바람직한 것을 주장하는 이상주의보다는 실제 존재하는 관계를 중시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대요. 됐어요? 흐름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을 집대성한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한스 모겐소래요. 모겐소는 현실주의자니까 현실주의자라고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국제관계가 국가 간의 힘의 관계, 즉 권력투쟁으로 결정된다고 확신하였답니다. 힘이 있어 강대국, 힘이 없어 약소국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지배하죠. 그러한 권력투쟁이라고 모겐소는 생각을 했대요. 국제관계라고 하는 건. 또 왜? 또 어쩌지? 전문가지. 알겠습니다. 현실주의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은 권력의 본질을 제시한다. 즉 현실주의자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권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답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사회의 원초적인 특성을 계속 똑같은 말 반복이야. 국가 간 권력의 관계로 설명하죠. 현실주의자들은요. 그리고 국제사회를 모두가 합의하는 공통의 지배자가 없이 자의적 판단력을 가진 국가들이 구성하고 있는 무정부 상태로 본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공통의 지배자가 있으면 그 지배자가 모든 국제관계를 컨트롤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계속 치고요.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 아래로 들어가죠. 근데 그 관계나 그러한 과정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공통의 지배자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저 나라 먹을래? 우리 공격하러 가자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해당 나라의 자의적인 판단력이 될 테니까 현실주의자들은 지금 밑줄 치고 있는 부분들에 주목하면서 나라의 국제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모겐소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배 1번 지배욕 2번 권력투쟁 이 두 가지를 밑줄 인간 사회의 근본 이 두 가지를 인간 사회의 근본이라고 보일 단정하였답니다. 단정. 그리고 권력투쟁이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권력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 멍청한 걸 무지라고 하죠. 무지나 오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밑줄 인간 본성인 비이성적인 권력욕에서 비롯되는 어쩔 수 없는 현상. 즉 국제관계에서 권력투쟁 또는 힘의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는 인간 본성 때문이야. 어쩔 수가 없어. 비이성적을 같은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면요, 이성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 크게 두 가지로 보자. 이성 그리고요 감성. 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뭐라고 이러게요? 네? 감정. 너 이거 말아 그냥. 그럼 비라고 하는 글자가 아니다니까 비이성적인 같은 말은 어떤 단어인지는 추측이 가능하시겠죠? 권력욕이라고 하는 게 욕심이잖아. 욕심이라고 하는 건 이성이에요? 감성이에요? 감성이죠. 그죠? 근데 그 욕심이 있지만 우리가 이성으로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경이가 자고 싶은데 잠을 참아요? 수면 욕을 참는 거잖아요. 됐어요? 참으려고 생각하고 참으려고 의지를 갖는 건 이성적인 측면이 될 테니까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말로 안 나오고 다른 말로 바꿔치기가 되어 있어도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라고요. 걔는 권력 이론의 근간인 권력을 타인의 마음에 영향을 줘서 상대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정치 주체들 간 심리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왜 이러냐고. 나 왠지 오인이 알 것 같아. 너 오인 찾았어 지금? 꺼져가지고. 아니. 아니야 꺼져가지고 아니라 나 찾았어. 그럼 계속 꺼지잖아요. 이렇게 할게요. 꺼져서 깜빡하는 거예요. 할게요. 권력을 타인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 상대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정치 주체들 간의 심리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면 권력이라고 하는 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권력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분에 적용해서 보시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겐소의 견해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국력, 나라의 힘을 구성하는 9개 요소를 열거했는데 그 중에서 1번 국민들의 사기라고 하는 측면과 2번 외교의 질적인 측면, 3번 좋은 정부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했답니다. 9개 중에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모겐소는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국력에 맞는 목적을 설정, 즉 건실한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외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 거죠. 미국은요, 국력이 강하죠. 미국은 국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은 목적을 설정해도 다른 나라들은 그 미국의 말을 들어줄 거예요. 맞아요? 반면에 국력이 약한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A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싶지만 그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A가 아닌 B나 C나 D의 목적을 설정해 놓고 외교를 하겠죠. 그럼 국력이 낮은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 나라에 맞춰가는 거니까 건실한 외교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국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군사력과 경찰력 등으로 구성된 정치력을 최대화하는 길은 일방적으로 힘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 꺼져서 그런 거? 살기.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을 자제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기로 했다. 현실 국제 정치가 냉혹한 권력 투쟁임을 지적하는 것 못지않게 국가 간에 불가피한 권력 투쟁이 발생했을 때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의 이익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정치력 혹은 외교의 역할에 따라서 평화가 유도될 수 있다. 즉 불가피한 권력 투쟁은 반복될 거야. 그런데 권력 투쟁이 발생했을 때 자기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나라의 이익까지 존중하고 다른 나라의 이익까지 존중하고 타협한다면 평화가 유도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볼 때 모겐소는 이렇게 볼 때라고 하는 건 방금 봤던 거죠. 권력 투쟁은 불가피한데 1번과 2번을 주장을 했을 때 모겐소는 사실상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제평화론을 재창 이야기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끝나요. 이게 사회문화공 5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러주세요.